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동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과를 받아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작년 사드 논란이 시작될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 경제보복을 인정하지 않았죠. 명백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조차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부인했죠. 경제보복에 대한 아무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 선언부터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해놓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와서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굴욕 외교라뇨. 자기들이 잘못해 만들어낸 피해 책임을 왜 그걸 어렵게 해결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나요? 그리고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무부가 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건 또 어떨 겁니까? 시비를 걸어도 좀 말이 되는 걸로 봅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굴욕 외교. 예. 저는 왜 굴욕 외교냐라고 했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웃기는 공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굴욕은 어제 노회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시 중국이 당했다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당시 사드 배치할 거냐라고 묻는데 사드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상대국의 정상이 묻는데 그렇게 답하고 나서 열흘인가요? 일주일 있다가 그렇죠. 예,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배치한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때쯤에는 이해를 구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예. 일이 제대로 틀어진 건 그때부터죠. 예. 대내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가 몰랐거나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총리조차. 예. 예. 생각해보면 그분이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아, 정말 아련한 일이네요. 네. 예. 문자로 해고 통보 받고 막 화가 났던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우리가 당한 건 부당한 건 맞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들이 이걸 굴욕 외교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기업들 손해봤다고 자기들의 일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주구장창 사드에 의한 보복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피해 없다 혹은 뭐 피해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받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짓고 있을 때 사과를 받았어야죠. 그때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보복이 없는 척, 보복이 있어도 모른 척, 예. 사드와 무관한 척, 딴청만 피웠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해가 넘쳐난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된다고. 예. 원래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말이 되게 싸워야 중계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데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제가 표를 들어두는 척이라도 하죠. 답답합니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에 도움을 준 뒤 다스의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재임 시절에요. 서울시가 현대차 사옥 증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공문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는 김재록 게이트라고 있었어요. 예.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사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한나라당, 당신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진상조사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명백하다.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더구나 그때 이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도 자살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내에서는 심지어 현대차 건물은 반은 불법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명백한 사정이었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당시에. 흐지부지 됐었는데. 김재록 게이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 로비를 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재록 당시 어디 회장이었는데. 네,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예,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록 게이트라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스가 2배로 매출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장이. 이게 NB 휘나미난이라고요. 예, NB적 현상입니다. 이게 민원 해결과 사적 이익이 확실한 수당물을 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연인이 많습니다. MB 휘나미난 적어놓으세요. 어디요? 네, MB 현상이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문서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봐줄 리가 있나요? 예. 다스가 매출이 2배,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뛰었다. 예. 네, 그렇죠. 특히나 다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재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태어난 거 보니까. 1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미,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죠. 한나라당 당시로는. 네. 그게 10년 만에 다시 나오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예, 최소한 10년짜리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예. 다스는, 예. 계속해서 매출 규모를 키워서요. 현재는 해외 매출까지 합치면 2조 원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되고 나서 2배 뛰고. 예, 또 눈부시게 뛰었고요. 또 대통령 MB, 되고 대통령 나서는 재직 기간 또 눈부시게 뛰었습니다. 6배가 뛰고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MB 피나미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재영 검사가 숨지기 전 이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검사가 해당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통화만 한 거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예.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유가족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유가족이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취재에 응하지는 않는데, 통상 유가족은 자살을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유가족 관점에서 의심스러워할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하니까 생각나는데 매우 특이하게 이런 류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 맞다고 유가족이 거꾸로 이야기해 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소위 마티 자살 사건이죠. 예. 그때 자살이 맞다는 뉘앙스로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는 역할을 부인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했었는데요. 또 자살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특이점이 없다. 자살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블랙 오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이었다면 뭐 거기 써 있을까요? 여하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런 류의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접촉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해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5억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 냈다라고 합니다. 요 상황은 이 발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비공식 여론조사, 뭐 청와대가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공식이었고
당시 이 여론조사의 의도가 뭐였냐를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소위 탈박 선언을 한 거죠. 네, 일종의 배신의 정치로 찍힌 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진실한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진실한 사람, 저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소위 친박이었다가 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은 쓰임새가요. 예. 네. 당시 TK 지역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진박을 골라낸다고. 네, 진실한 박근혜 편인 건가요? 진박. 그렇죠. 그래서 진박이라고 했었어요. 친박을 넘어서서 진박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어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능해지겠는가 하는 거를 골라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몰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예, 그건 그냥 청와대에 주면 되는데 그건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을 땡겨온 거죠. 국정원에서. 들키면 안 되는 여론조사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목적이 이랬으니까요. 네, 심지어 해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산했다라는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보도도 있습니다. 단순 비즈니스상 이유로 인수합병 될 수도 있죠. 물론 수사가 자신들을 향한다는 걸 인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간 이건 단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5억이 들었지 않겠냐. 5억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업계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특정 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하는 대구 경북에 지역구가 몇 개 있다고요.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잠시 후 리얼미터 권 실장 나올 테니까 벌써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조용히 들어와 있네. 예. 한번 물어보죠. 요 관련 사항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하간 이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후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여론조사만 자꾸 보도하니까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전후 맥락은 그겁니다. 당시에.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을 다 찍어내고, 본인에게 진실되게 충성할 사람만을 따로 골라서 대구 경북에 당선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중이 들어간 선거 개입용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난해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감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다, 잘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통화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기록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인정하지 않았죠. 추명호 전 국장이 자기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예. 근데 다른 청와대 직원의 이 번호가 추명호 전 국장 이름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들킨 거죠. 예. 추명호 전 국장은 명백한 최순실 라인이라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왔었는데, 근데 추 국장하고 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수백 통이나 단기간 내에 통화할 정도의 사이인데. 네, 3주간 수백 통 했다라고. 예, 하루 10통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 국장이 최순실의 존재만 우 수석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우 수석은 자기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황 증거 같은 것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리얼미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목 정도 스르륵 훑어볼까요? 예.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문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가려달라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가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특검에서 다 봤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쪽에서요. 자, 크게 신경 쓸 내용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제목. 네, 미국 국무부가요. 네.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서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예. 조셉윤 대표가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예, 북한이 2달간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 미국 간의 대화를 나서겠다라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2달 이미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러시아 역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국장 같은 경우도 네. 계속 가고 있고요. 러시아를. 우리도 뭐 러시아와 접촉이 계속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중국이 지금 우리하고 뭐 사드나 이런 문제로 좀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온 걸로 보아 뉴스공장의 분석은 항상 맞다. 그런 결론으로 가실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네, 거의 뭐 해봤자 뭐 1% 2%니까. 네. 좀 요번에 좀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주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죠. 네, 뭐 근데 0점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 예, 이번 주에는 2.2%포인트 올라서 69.4%가 되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7%에서 25.4%로 떨어졌고요. 추세가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세가 수요일 네. 어제 일간 집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시정 연설이 있었죠. 여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일간 집계가 71.7%까지 올랐습니다. 간만에 좀 올랐네. 한 네. 9월 4일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보수 중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념 성향이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남과 2.2% 수도권 입니다. 포함해서 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세. 약간 이제 강보합세라든지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 0점 몇, 뭐 올라갈 때 2, 뭐 이런. 예,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큰 폭이 있는데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2.2% 좀 정도 추세가 되면, 약간 상승세, 약간.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약간 상승세. 예, 올랐습니다. 1.7%포인트 올라서 50.9%를 기록했고요. 지난주까지는 40%대였는데 다시 50%대로 올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아무래도 좀 떨어졌긴 좀 시끄럽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친박 출당을 둘러싸가지고 많이 갈등이 전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이것도 역시 많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어제 싶은데요. 일간 집계로 어때요? 추세상.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15.3%까지 하락을 이건 좀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15점. 네, 그렇습니다. 17, 8 하다가, 예. 국민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각각 0.7%, 1.0%포인트 오른 6.6%, 5.7%였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조금씩 오르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바른정당이 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 당이 지금 존립이 가능하냐 마냐 하는 상황이니까. 예, 떨어진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4.4%를 기록했는데요. 네.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31일 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3.9%까지 떨어졌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건 싶습니다. 뭐 예상 가능했던 네. 수치고요. 대통령이 뭐 69나 70이나 그게 그겁니다. 예. 떨어져도 그게 그거고 올라도 저는 그게 그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추세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강보합 혹은 약간 상승세다. 네, 이런 네,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런 거 하다가 항상 현안조사 네. 별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엔 별 큰 차이 네, 없습니다. 이 말할 때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현안조사 예, 이번에는 네. 조금 핫한 조사를 좀 마련을 네. 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이거 해봤는데요.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리얼미터가 이거 조사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7년 전 2010년 7년 좀 오래됐군요. 2월입니다. 요즘에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네. 낙태와 관련된 그 청원이 무려 105개 정도 어제 기준 제가 봤을 때였고 20만 명 이상이 또. 예. 예. 특정 낙태죄 그거는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청원이었는데 23만 명 이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 결과는 바뀌었을 폐지를 것 같아요. 해야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사회적인 이념 성향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7년 않을까. 전에 그랬죠. 예, 7년 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예, 네. 근데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 폐지를 해야 된다. 낙태죄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1.9%가 나왔고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36.2%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2010년 2월에 조사한 것은 낙태 허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거의 비슷한 조사이죠. 이때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3.1%였고 허용 찬성이 33.6%입니다. 정확하게 뒤집어졌네요. 거의 이제 숫자가 비슷하게 이제 그 뒤집혀온 겁니다. 7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작년에 했어도 수치가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 시대 정신이 네.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정권을 바꾸는 건지 정권이 네. 바뀐 것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건지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지만 네.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러한 어떤 가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전에 작년 국정농단 이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성과 남성이 많이 달라요. 아, 그건 그렇겠죠. 예. 네. 그건 그렇겠죠, 당연히. 예, 여성 10명 중에 6명은 폐지를 해야 된다. 예. 이건 저는 여성의 견해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남자가 뭘 합니까? 당사자이기 남자는 그냥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윤리나 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네. 것이고 혹은 정비의 관점에서. 예, 남성은 44대 43 거의 같습니다. 팽팽하네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수층을 포함해서 중도 진보 모든 이념 성향에서 네.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예, 지역도 부산, 울산, 경남 제외하고 연령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경 60대 이상. 네. 예.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근데 자유한국당 이건 정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폐지를 해야 그렇군요.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군요. 네. 예. 요게 사실 요 낙태와 관련한 이슈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렇습니다. 수십 년 된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의 바로미터 같은 네. 이슈거든요. 종교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예, 항상 나오죠. 이슈 항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첨예하게 갈리기 마련인데 예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다 보면 미국을 참 부러워했었어요 예전에. 예, 미국이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정치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를 다루는 어떤 정도 눈높이가 네. 참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 네. 조사 결과를 보면 뭐랄까요? 미국이 참 후져져 보여요. 대통령도 그렇고 점점. 그럼 우리나라가 더 나아져 보이나요? 부럽지 않다. 예. 딱 낙태 이슈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요거 조사 개요 말씀해 주세요. 5억 있잖아요. 네. 이 비용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작년 4.13 총선 이전에 예.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조사를 예. 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요. TK 지역이라고 되게 들었어요. 근데 네. TK 지역의 선거구가 총 합이 한 2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친박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10개 내외가 아니었다고 아닐까 싶은데 보통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가 가장 비싼데 1000명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라 해도 한 건에 1,5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시장 가격이. 예, 시장 가격이. 그러면 도대체 5억이면 1,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한 겁니까? 3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용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네. 근데 30개가 안 되는데, 예, 이 조사 경우에.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과연 했을까? 자동응답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더 왜냐하면은 싼데. 예, 그 A 업체가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가 아니라 하는 곳이 외주. 정치 컨설턴 아. 특혜 하는 회사이고 그런 경우는 외주를 주고 또 외주 비용은 되게 싸게 돌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낮지 않았을까. 다른 비용이 예. 크다. 예, 다른 아. 비용이 훨씬 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치 컨설턴을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 있는지. 부러운 거예요, 지금. 예. 예, 많이 부럽습니다. 받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리얼미터가 이걸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빌딩을 샀을 것이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조사기관은요? 예, 조사 개요는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자동 혼용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22명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2%, 정당 간 통합 죄송합니다. 낙태죄 유지 폐지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주중조사 동일한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516명,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코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문자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환호하는 내부자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처음으로 당에서 뭐 하나 맡아봤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합니까? 아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발의도 지금 안민석 의원과 많은 동료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 한 분이 특별법 서명도 하셨는데요. 예. 자한당은 여기 대해가지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히 뭐 합당한다, 뭐, 탈당한다 하면서 우당탕당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아이, 끄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지금 고마워요. 법을 특히 공장장. 심의하고 논의해서. 공장장을 의견을 다 세게 꺼내가지고 최순실 재산몰수 확 들어가게 해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최순실이가 공장장하고 주진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안민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법은 저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우리 각 의원들을 정파나 정당 다 달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겠지만은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한 이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에 대해서 폭넓게. 동의하시죠? 저는 그 부분 몰수해야 되죠. 동의합니다. 근데 예.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특별법 제정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그 가능성, 최순실 재산 몰수 지금 한 번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국민 건데 여러분, 국회는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저도 이야기 전혀 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김성태 의원님 서명만 했지 네.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민석 해명해 의원께서 보십시오. 그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의원회관 방에 299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 꼭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입장을 그렇게 설파하고 뭐 설득하기보다는 맨날 이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는 게 안민석 탓입니까? 안민석의 뭐 끝나지 노래 않은 부족입니까? 전쟁 책이나 팔려고 전국에 유람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 북콘서트를 열고 아니 책을 우리는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독일 그 가가지고 법 재산 통과를 찾아 이야기하는 보내지 게 이게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고는 여기 김호준 공장장 앞에서는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제가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토크를 50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몇 회 하셨어요, 이때?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요. 오늘이 40번째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예, 아주 자기 할 힘들고요. 때는 다 하면서 이 최순실 특별법 처리 안 된다고 동료원들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도 좀 미온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적극 반대고 국민당은 말로는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당이 여기 돼가지고 특별법 서명을 한 20명밖에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좀 반대 뉘앙스로 이야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특별법의 서명을 절반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국민당 측에서 오해를 했어요. 왜 안민석이가 국민당이 반대한다고 했느냐. 우리는 당론 발의까지 지난 연말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몰랐는데요.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가 소홀히 챙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당론 발의하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점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저 이야기는요. 뭐 그래서 그런 국민당에서 이야기 했더니 또 국민의당에서 저 안민석 의원 또 윤리위원회 국회 제소하겠다고 제소하겠다는 그렇게 입장 해서 밝히니까 이제 아니 여러 이야기가 제소 나오고. 아니라 뭐 저는 뭐 안철수한테 고발도 받은 적이 있고 제소 할아버지도 괜찮은데 그럼 국민당이 당론 발의를 했으면은 나서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당이 한번 앞장서 주시고 그러면 제가 국민당 제가 박수 쳐드리고 안철수도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업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안식끼리 금방 좋았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 또 고발건 이렇게 치하했다고 얼마나 안철수 의원을 또 칭송했습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하여튼 안시들 이상하지. 아니 국민당이 저를 띄워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어땠습니까? 아니, 의원님 뉴스 방송에서 한 말씀 했다고 그래가 다 했던 얘기니까 이거 방통위에 저를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또 당에서 시련을 처음으로 자리 겪었어요. 맡으니까 어떠세요? 예? 잘 적응은 안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맞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저는 여의도 국회를 별로 안 믿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싫어요. 이게 제 체질에 안 맞고 국회의원도 제 체질에 안 맞지만은 그 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거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응? 근데 이게 제가 독일을 다니는데 그냥 국회의원 개인으로 온 것보다도 당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왔다 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더 신나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에다가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한 달, 이 활동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특별 제정 안 되면은 저도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이제 저도 손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서명을 하셨잖아요. 저 전국 다니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님 혼자 서명하셨다. 자유한국당 중에서 그래서 같이 좀 토론회도 하고 좀 국민들과 함께 이 국회는 절대로 이걸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공장장도 다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밀당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최순실 재산부터 빨리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다스 자, 의원님. 유상급시 그렇게 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 좀 알겠고요. 끊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고. 바른정당에서 몇 명 갑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뭐 제가 단정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몇 번 오시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열거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 의원들이 7명입니까? 이미 결심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게 7명 이상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숫자를 말씀 안 하신다고. 최대 몇 명입니까, 일단은? 10명 정도 보십니까? 네, 10명, 말씀 10명, 11명. 항상 세상에는 박지류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탈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명이고 그다음에 자강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분이 있잖아요. 네. 박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지라고 안 부르시네요.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 특정인이 거론되기 때문에 또 제 앞에 있는 분이 또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선도 탈당이 아닐까. 눈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같이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명으로 저는 봅니다. 11명이요. 다음 주까지 11명. 11월 13일 전당대 전까지 11명. 뭐 1차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1차는 그 정도는 안 됐나? 그렇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경필 정병국 의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예. 보수 대통합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전대하자고. 전당대회를 하자. 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통합전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정당에서부터 11일, 13일 정해져 있는 그 전당대회부터 그게 이제 취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통추위 이런 기구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당론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뭐 이런 뭐 논의를 위해서 어제 긴급 어총을 바른정당이 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안 나왔고. 중요한 바른정당의 대주주주의 한 사람인 유승민 의원이 통합전당대회는 뭐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통합전대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의 마지막 프로세스로 최고위를 열어서 확정하자. 예. 이 최고위 열면 실제로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를 홍준표 대표가 못 열고 사실은 약간 민기적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는 결론이 났나요? 뭐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제 우리 원내 체제가 정우택 원내 체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일방적인 이제 공영방송 이런 잘 살리기 탄압 행위에 맞서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복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당 최고위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게 마땅하냐 그런 고민은 잠시 있었지만은 열기로 했나요? 어젯밤 최종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3일날 최고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근데 최순실 재산 몰수는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최순실 몰수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통합이라든지 탈당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지금 이 전국에서는 핵심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재산 몰수 이것이 국회나 언론에서 관심이고 화제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산 몰수가 묻히고 난데없이 통합 탈당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순차적으로 급한 거 하고 또 그거 다시 돌아가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그럼 재산 몰수 된다고 봐요?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찬스 다시 옵니다. 이번 예. 국정감사에서도 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균형성 이런 게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김원중 공장장이 얼마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의 입장을 그래도 이 청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들려주려고 하는 그 균형성마저도 안민석 의원은 보면 대체로 깨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공장님 제가 요거 딱 하나만 물을게요. 국회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통과시켜 줄까요? 빨리 좀 지금 빠른 지금 어렵겠죠. 좀만 그래, 기다려주시오. 안 된다니까, 이게. 기다려주시고. 다른 이슈에 확 묻혀가지고.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이제 출당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은 이제 서체 문제는 사실상 어총 사안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께서 이 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 만약에 의총 자체가 수집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쪽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파국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의총에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결의가 안 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랄까요 타격을 크게 입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홍준표 대표는 윤리 결정을 상당히 지금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총 소집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리긴 열립니까, 의총이? 1번,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용이하지는 않는 현상이죠. 의총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다. 만약인데 우여곡절 끝에 열리면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출당이 될 정도의 3분의 2 표가 모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네. 국민적 여론이 우리 당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여론이 아마 우리 의총의 결과로 가름되지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하자면. 그걸 지금 이 방송에서 그 전망을 그렇게 개인적인 전망인 거죠, 그냥. 저는 네. 그 부분은 거듭 한결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한 되게 결정. 어렵죠, 일단. 현재는.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유능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요 유능한 정치라는 어떤 건가요? 그건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 요거 좀 여론 물어봐주세요.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올해 넘기기 전에 적폐청산 좀 독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거거든요. 예. 적폐청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과거 부정재산을 몰수하는 여기에 국민들은 다 그런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정기국회가 마지막인 날, 마치는 날이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국회의 분위기나 절차상 이 법사위원회가 특별법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불가능에 봅니다. 가깝다고 저도 봐요. 그렇죠. 예. 예. 현재, 그래서 이걸 현재 국민들에게 상황에서. 일단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재산 몰수를 하지 말 것인가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도전해야죠, 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 요구하고 압박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민들이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법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재산 몰수는 어렵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공장장의 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입장을 지금 계속 지금 저 발언 중에도 아니 국회의원들이 관심 별로 없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민석 이게 당연히 의원님한테 재산 몰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은 안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 어제 밤에도 후배들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야 이거 안 될 거야라고 했더니까 그 중에 한 명 기절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국민들이 아마 제가 기억을 제안을 하실 합니다. 거예요. 예? 그 북콘스트 조금 이렇게 유예하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요? 아니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네. 본인이 대표 발의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북콘스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전국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그 시간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중한데. 일각에서는 도지사 행보하는 거라고 요 사안인데 하는데 정말 저는 내일 그창 가서 북토크하고 아니 도지사 행보가 아니라 아니, 나는 그래요. 행보라고 이야기 도지사 문제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아니 민주당의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문제는 예? 사실상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거론되고 뭐 남경필 현 지사보다 몇 배 우다 이런 조사도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은 어찌 보면 거저 먹는 거예요. 저 안민석 의원은 그 엄청난 탄압과 저항 투쟁으로 자기 지금 이름 석자를 지금 내걸고 이재명 있는데. 시장 훌륭한데 왜 그래요? 또. 특별법 통과되면은 제가 이런 이 특별법 얘기는 결정을 제가 계속 거론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안 되면 이번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에는 안 돼요. 안민석 내년에는 개헌하고 지방선거 전국인데 폐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내년이 상반기 안 되면 후반기에도 계속 잊지 않고 물 들어올 때 예. 노젓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갑자기 물에다 노를 젓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것은 통합입니까? 서청원 최경환 탈당 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합쳐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1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위장이혼이라고. 근데 위장이혼인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장으로 이혼했는데 이게 다시 합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다 알아요. 예?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농단 부역했던 거에 대한 반성 없이
합당 아니라 합당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국민들 지지받기 어려울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만하세요. 예? 참,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분노는 국민들 여전합니다. 그 분노를 계속 살려나가야만이 이 정권의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국민 대통합을 그 통합의 시대를 갖다 주창해야 될 어제 죄를 벌하지 않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처럼 이런 참모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알베르 까미. 대통령께서 더 큰 안민석, 이렇게 김성태 의원님. 대한민국의 통합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수백 통이나 단기간 내 통화할 정도의 사이인데 네, 3주간 수백 통 했다라고. 하루 합니다. 10통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 국장이 최순실의 존재만 우수석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우수석은 자기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황 증거 같은 것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리얼미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목 정도 스르륵 훑어볼까요? 예.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문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가려달라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가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특검에서 다 봤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쪽에서요. 자, 크게 신경 쓸 내용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제목. 네, 미국 국무부가요. 네.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서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예. 조셉윤 대표가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예, 북한이 2달간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 미국 간의 대화를 나서겠다라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2달 이미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러시아 역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국장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가고 있고요. 러시아를. 우리도 뭐 러시아와 접촉이 계속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중국이 지금 우리하고 뭐 사드나 이런 문제로 좀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온 걸로 보아 뉴스공장의 분석은 항상 맞다. 그런 결론으로 가실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네, 거의 뭐 해봤자 뭐 1% 2%니까. 네. 좀 요번에 좀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주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죠. 네, 뭐 근데 0점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 예, 이번 주에는 2.2%포인트 올라서 69.4%가 되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7%에서 25.4%로 떨어졌고요. 추세가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세가 수요일 네. 어제 일간 집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시정 연설이 있었죠. 여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일간 집계가 71.7%까지 올랐습니다. 간만에 좀 올랐네. 한 네. 9월 4일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70%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보수 중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념 성향이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남과 2.2%입니다. 수도권 포함해서 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세. 약간 이제 강보합세라든지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 0점 몇, 뭐 올라갈 때 2, 뭐 이런. 예, 거.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큰 폭이 있는데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크게 변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동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과를 받아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작년 사드 논란이 시작될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 경제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죠. 명백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의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조차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부인했죠. 경제 보복에 대한 아무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 선언부터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해놓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와서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굴욕외교라뇨. 자기들이 잘못해 만들어낸 피해 책임을 왜 그걸 어렵게 해결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나요? 그리고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무부가 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건 또 어떨 겁니까? 시비를 걸어도 좀 말이 되는 걸로 봅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굴욕외교. 예. 저는 왜 굴욕외교냐라고 했는지 처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웃기는 공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굴욕은 어제 노회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시 중국이 당했다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당시 사드 배치할 거냐라고 묻는데 사드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상대국의 정상이 묻는데 그렇게 답하고 나서 열흘인가요? 일주일 있다가 그렇죠. 예,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배치한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때쯤에는 이해를 구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예, 일이 제대로 틀어진 건 그때부터죠. 예. 대내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가 몰랐거나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총리조차. 예. 예. 생각해보면 그분이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아, 정말 아련한 일이네요. 네. 예. 문자로 해고 통보 받고 막 화가 났던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우리가 당한 건 부당한 건 맞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들이 이걸 굴욕외교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기업들 손해봤다고 자기들의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진실한 사람, 뭐 저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소위 친박이었다가 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은 쓰임새가요. 예. 예, 당시 TK 지역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진박을 골라낸다고. 네, 진실한 박근혜 네. 편인 건가요? 진박? 그렇죠. 그래서 예. 진박이라고 했었어요. 친박을 넘어서서 진박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어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능해지겠는가 하는 거를 골라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몰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예, 그건 그냥 청와대에 주면 되는데 그건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을 땡겨온 거죠. 국정원에서. 들키면 안 되는 여론조사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목적이 이랬으니까요. 네, 심지어 해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산했다라는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보도도 있습니다. 뭐 단순 비즈니스상 이유로 뭐 인수합병 될 수도 있죠. 물론 수사가 자신들을 향한다는 걸 인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여간 이건 단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의혹이 들었지 않겠냐. 의혹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업계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특정 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하는 대구 경북에 지역구가 몇 개 있다고요. 예. 이제 큰 놈인데 잠시 후 리얼미터 권 실장 나올 테니까 벌써 들어왔네요. 어느새 조용히 들어와 있네. 예. 한번 물어보죠. 요 관련 사항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하간 이 비용 이게 여기서 이제 전후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여론조사만 자꾸 보도하니까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전후 맥락은 그겁니다. 당시에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을 다 찍어내고 본인에게 진실되게 충성할 사람만을 따로 골라서 대구 경북에 당선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중이 들어간 선거 개입용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난해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감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다, 잘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통화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기록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인정하지 않았죠. 추명호 전 국장이 자기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예. 근데 다른 청와대 직원의 이 번호가 추명호 전 국장 이름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들킨 거죠. 예. 추명호 전 국장은 명백한 최순실 라인이라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왔었는데, 근데 추 국장하고 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나서 두 배 뛰고. 예, 또 눈부시게 뛰었고요. 또 대통령 재직 기간 또 눈부시게 뛰었습니다. 6배가 뛰고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MB 피나미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재영 검사가 숨지기 전 이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검사가 해당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통화만 한 거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예.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유가족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유가족이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취재에 응하지는 않는데 통상 유가족은 자살을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유가족 관점에서 의심스러워할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하니까 생각나는데 매우 특이하게 이런 류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 맞다고 유가족이 거꾸로 이야기해 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소위 마티 자살 사건이죠. 예. 그때 자살이 맞다는 뉘앙스로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는 역할을 부인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했었는데요. 또 자살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특이점이 없다. 자살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블랙 오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이었다면 뭐 거기 써 있을까요? 여하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런 류의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접촉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해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5억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 냈다라고 합니다. 요 상황은 이 발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비공식 여론조사, 뭐 청와대가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공식이었고 당시 이 여론조사의 의도가 뭐였냐를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예. 소위 탈박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배신의 정치로 찍힌 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진실한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일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주구장창 사드에 의한 보복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피해 없다, 혹은 뭐 피해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받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집권일 때 사과를 받았어야죠. 그때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보복이 없는 척, 보복이 있어도 모른 척, 예. 사드와 무관한 척, 딴청만 피웠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해가 넘쳐난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된다고. 예. 이게 원래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말이 되게 싸워야 중계하는 사람들 재미가 있는데,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제가 표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죠. 답답합니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대동 사업 증축에 도움을 준 뒤 다스의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재임 시절에요. 서울시가 현대차 사업 증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공문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네요. 김재록 게이트라고 있었어요. 예.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사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진상조사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명백하다.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더구나 그때 이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도 자살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내에서는 심지어 현대차 건물은 반은 불법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명백한 사정이었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당시에. 흐지부지 됐었는데. 김재록 게이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 로비를 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재록 당시 어디 회장이었는데. 네,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예,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록 게이트라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스가 2배로 매출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장이. 이게 NB 피나미난이라고요. 예, NB적 현상입니다. 이게 민원 해결과 사적 이익이 확실한 수당권을 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연인이 많습니다. MB 피나미난 적어놓으세요. 어디요? 네, MB 현상이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문서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봐줄 리가 있나요? 예. 다스가 매출이 2배,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뛰었다. 예. 네, 그렇죠. 특히나 다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재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태어난 거 보니까. 1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미,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죠. 한나라당 당시로는. 네. 그게 10년 만에 다시 나오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예, 최소한 10년짜리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예. 다스는, 예. 계속해서 매출 규모를 키워서요. 현재는 해외 매출까지 합치면 2조 원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